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 멘봉단 입시 세미나 정시 전형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입시 세미나 정시 전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시 전형 소개 2. 정시 일정 및 입시 흐름 분석 3. 정시 용어 알아보기 4. 수능 시기별 공부법 그리고 마지막 5. FAQ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목차인 정시 전형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시 전형 소개는 정시 전형의 정의, 지원 방법, 그리고 대학별 모집군 배치의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흔히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치르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말합니다. 대학이 일정한 시기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즉 수능의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입학생을 뽑는 전형으로 수능 성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학에 따라서 또 대학의 각 과에 따라서 내신 성적을 반영하거나 면접을 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시로 2023학년도 입시에 서울대학교는 정시 부분에서 내신 반영이 일부 들어가고 교육대학교들도 정시 전형에서 10에서 20%의 비율을 면접으로 넣고 있습니다. 또한 예체능의 경우에는 실기의 비중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정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멘토링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참고해서 학생들에게 가고자 하는 학과와 대학의 입시 요강을 꼼꼼히 읽어보기를 권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는 수능이 끝난 후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대학이 전형의 시행기간에 따라 가, 나, 다군으로 모집군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각 대학은 대학별로 자신들의 입시 일정 외에도 다른 대학의 모집군을 고려해서 모집군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각 대학별로 모집군이 정해지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무조건 대학별로 모집군이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같은 대학일지라도 학부, 학과에 따라 모집군이 나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모집군은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각 군당 원서를 한 장씩만 쓸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정시에서는 총 3번의 지원 기회가 주어집니다. 멘티들께 멘토링을 하실 때는 이러한 점들을 강조해서 신중히 원서 지원 대학과 학과를 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별 군 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표는 2023 입시를 기준으로 한 대학별 군 배치입니다. 대학의 개수가 많아 각 군에 따라 모든 대학을 넣지는 못하였으나 멘토링을 하시는 경우 이 표를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첨부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정시전형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목차 2번 2023학년도 정시 일정 및 입시 흐름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2번에서는 먼저 2023학년도 정시 일정을 안내한 후 입시 흐름 분석을 위해 정시 선발 비율, 재학생과 졸업생의 비율, 인문자연 교차 지원의 주제를 차례대로 다루겠습니다. 2023학년도 정시 전형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서 접수는 2022년 12월 29일에서 23년 1월 2일 중에 진행됩니다. 그 후 전형 기간은 가군이 1월 5일에서 1월 12일, 나군이 1월 13일에서 20일, 다군이 1월 25일에서 2월 1일로 진행됩니다. 전형 기간이란 정시전형 대학별 고사를 보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별 고사가 없는 경우에는 조기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합격자 발표는 2월에 진행되는데요. 올해 합격자 발표는 2023년 2월 6일까지입니다. 2월 7일에서 2월 9일까지 합격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그 후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충원 합격 통보는 2월 16일 오후 6시까지이지만 홈페이지 발표는 오후 2시까지이고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까지에는 홈페이지 발표가 아닌 개별 통보만 가능합니다. 그 후 충원 등록이 2월 17일에 마감됩니다. 입학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데요. 2023학년도 입시의 추가 모집 기간은 2월 20일에서 2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추가 모집 합격 통보 마감일은 2월 2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충원 합격 통보와 같이 홈페이지 발표는 오후 2시까지이고 그리고 오후 2시에서 6시까지에는 개별 통보만 가능합니다. 추가 모집 등록 마감이 2월 28일로 끝나면 비로소 2023학년도 정시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2023학년도 정시 전형의 흐름을 분석해 보려 하는데요. 먼저 올해의 정시 선발 비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수시 전형이 살짝 증가하고 정시 전형이 살짝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정시 전형을 보면 35.3%, 상위 15개 대학은 41.4%에 육박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상위 학교를 목표할수록 정시 경쟁력이 중요해진다고 학생들께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정시 전형이 13.9%로 수시 전형 모집에 집중하는 추세입니다. 정시에서는 재학생과 애수생의 비율도 눈여겨봐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작년과 올해의 6월 모의평가 응시자를 비교했을 때 학령 인구의 감소로 재학생 수는 작년보다 14,141명 줄었지만 졸업생 등의 비율은 7,825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작년도의 통계를 보았을 때 재학생은 6월, 9월 수능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졸업생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올해 수능의 N수생 비율이 작년보다도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학생이 정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작년보다도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시 전형의 흐름하면 작년 개정된 통합형수능의 이야기를 뺄 수 없습니다. 2022 개정수능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공통 플러스 선택체제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공통 과목의 중요성이 커졌고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학에서 문이과 구분이 폐지되며 문과 학생들의 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연계 방식의 변화입니다. 기존 70% 직접 연계 방식에서 50% 간접 연계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이 영어 실력을 키우지 않고 수능 특강 해설지만 외운다거나 하는 병폐를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영어에서는 실질 연계율이 거의 사라지면서 공부 방법이 바뀌게 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보이시는 표는 2022 개정 수능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수학과 탐구 과목에서 문이과의 구분이 폐지되며 자연계열을 희명했던 학생들이 인문계열에 교차 지원을 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정시 인문계열 지원자 중 이과 수험생의 비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차 지원이 거의 없었던 21학년도에 비해 교차 지원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인문계열 지원에는 지정 과목이 없으나 자연계열을 지원하려면 미적분, 기하 등의 지정된 과목을 응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과는 문과 교차 지원이 가능하나 반대의 경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계열별 구분을 허물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문과 학생들은 정시 전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목차 2번 정시 전형 일정 및 입시 흐름 분석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입시 세미나 정시 파트의 용어 설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 용어 정리는 이 6개의 분류로 진행할 것입니다. 정시 전형의 경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기반으로 입시를 치르는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에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등급과 등급컷입니다. 등급은 수능의 전체 응시생을 9개의 급간으로 나눈 것을 말하며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23%, 4등급이 40%, 5등급 60%, 6등급 77%, 7등급 89%, 8등급 96%, 9등급 100%의 비율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등급컷은 등급이 구분되는 급간에서 등급을 나누는 기준 점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점수란 수능을 비롯한 전국에서 실시한 모의평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국어 1등급 컷이 91점이었다고 가정하면 국어 영역에서 91점보다 위의 점수를 받은 사람은 모두 1등급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분위와 누적 백분위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성적을 알기 쉽게 9등급제로 나누었지만 한 등급 내에서도 수험생들이 각기 다른 점수를 보유하고 있기에 자신이 전국 수험생 중 몇 %인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백분위입니다. 그렇다면 누적 백분위는 무엇일까요? 누적 백분위는 백분위로 추산하여 얻은 지표로 자신이 전국에서 몇 등 정도를 하는지 종합적으로 계산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표준점수와 변환표준점수입니다. 표준점수는 백분위보다 학생의 과목별 성적을 더욱 세부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백분위는 학생이 해당 시험을 얼마나 잘 보았느냐만 보여주는 지표이지만 표준점수는 당해년도 시험의 전체적인 수험생 평균, 즉 난이도까지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19학년도 대학 수능 능력시험에서 국어의 1등급 컷이 100점인데 본인이 100점을 맞은 것과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에서 국어의 1등급 컷이 84점인데 본인이 100점을 맞은 것의 실력 차이는 상이할 텐데요. 이에 대하여 시험이 어렵거나 쉬울 경우 자신의 점수가 난이도에 따라 보정되는 장치가 바로 표준점수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시험이 어렵다면 같은 점수더라도 표준점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쉽다면 같은 점수더라도 표준점수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다면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에서 시험의 난이도가 쉬운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의 경우 표준점수가 다른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보다 낮게 나와서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변환표준점수입니다. 변환표준점수란 각 대학별로 세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줄일 수 있도록 표준점수를 변형한 것을 말합니다. 옆에 있는 것은 건국대학교 변환표준점수표의 예시입니다. 네 번째는 모집군입니다. 모집군이란 4년제 대학을 가, 나, 다군으로 구분해 놓은 단위입니다. 정시전형은 수지전형과 달리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총 3개의 군에서 각각 한 장씩 원서를 쓰며 원하는 군에 원하는 학교에 학과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습니다. 한 군데에 자신의 대학의 모든 전형을 넣는 학교도 있고 성균관대나 한양대처럼 모집 단위를 학과와 계열마다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대학의 경우 10개의 대학교가 모두 나군에 몰려 있어 매년 펑크와 폭발이 동시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학과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추가 합격입니다. 추가 합격은 최초 합격자 중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서 자리가 났을 때 예비번호를 부여받은 학생들을 추가로 합격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시를 지원할 때 자신의 수능 점수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을 가고 싶다면 이 추가 합격을 잘 노려봐야 하는데 추가 합격도 각 대학과 학과의 특성마다 달라지니 전년도의 모집 요강과 입시 결과를 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의 경우 다군에 위치하는데 다군에 위치한 학교 중 경영학과에서 가장 정시 컷이 높은 학교가 중앙대학교입니다. 다른 상위대학 경영학과의 경우 가군과 나군에 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군의 카드를 서울대를 쓸 수 있는 사람부터 정말 중앙대 성적의 학생, 그리고 중앙대를 상향으로 노리는 학생들까지 모두 중앙대를 쓰다 보니 중앙대 경영학과의 추가 합격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폭발과 펑크입니다. 폭발은 진학사의 예상 점수보다 더 입결이 높게 형성되어 원래라면 붙어야 할 점수의 지원자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반대로 펑크는 진학사의 예상 점수보다 입결이 더 낮게 형성되어 원래라면 붙지 못할 학생도 붙는 상황을 말합니다. 폭발과 펑크는 매년 일어나며 이와 같은 상황을 노리고 상향 지원 원서를 쓰는 지원자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용어 정리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능 시기별 공부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1년 동안 수능 공부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시기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겨울방학부터 3월까지는 수능 시험을 위한 개념학습을 하는 기간입니다. 2학년이 얼추 마무리가 되면 수능까지의 계획을 대략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6월 평가원 이전까지는 기초를 꼼꼼하게 공부해보겠다. 3월 전까지는 탐구 과목 개념학습을 완료하겠다 등 약간의 틀을 잡고 공부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상 및 취침 시간, 학습 시간 등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 2월에는 국어의 경우 시와 소설의 기본 개념을 숙지해야 하는데요. 시는 기출문제를 통해 말을 건네는 어조나 독백적 어조와 같은 시의 소통 상황과 상징적 혹은 비유적 표현 등의 표현법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설은 서술 방식과 시간의 변화, 인물의 성격 등에 대한 정리와 함께 선지의 단골로 등장하는 개념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능 국어에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정문으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멘토분들께서 멘토링 시 언매를 선택하는 친구들에게는 문법 개념을 숙지해두기를 추천하며 화작을 선택하는 친구들에게는 기출문제 혹은 수능 특강을 통해 화작 유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학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단원별 기초 개념 학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능은 학생의 테크닉을 보고자 하는 것보다도 학생이 얼마나 개념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개념을 여러 번 반복하여 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탐구 과목으로 두 과목을 선택하는데 겨울방학 기간 동안 본인이 선택한 과목들의 개념학습을 마치고 탐구 또한 수학처럼 반복을 통해 충분히 숙지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어는 영단어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당연히 어렵기에 1년 동안 한 권만을 가지고 꾸준히 반복 암기하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겨울 방학 기간 동안 개념 학습을 완료하면 2월 말부터는 수능 관련 교재를 이용하여 개념 적용 학습을 진행하고 추가로 질 좋은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 유형 및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학습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전과목 개념 학습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나면 3월 개학과 함께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응시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월 모의고사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본인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로만 모의고사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기 초 멘토링지에는 멘티들이 모의고사 결과에 따라 추후 스터디 플랜을 수정하고 본인의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4월부터 6월 평가원까지는 개념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탄탄한 개념을 준비하여 스스로가 흔들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4월부터는 매일 독서 지문 분석과 문학 작품을 해석하며 실력을 천천히 쌓아야 합니다. 언어와 매체의 경우에는 기존 개념 학습에 더하여 기출문제를 통해 개념을 붙여야 합니다. 수학은 한 번만 풀고 다른 교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적용 문제가 함께 있는 기본서를 3번 이상 반복하여 모르는 개념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어 5월에는 전과목 개념 기반 학습을 마무리하고 본인의 실력과 진도에 맞게 과목별 투자 시간을 정해두고 매일매일 일정량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수학과 국어에 각각 4시간, 영어는 1시간 정도씩 매일 공부를 했었습니다. 탐구는 주 2회, 3시간씩 정도만 시간 투자를 하여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잘못된 개념을 다잡아 개념을 온전히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개념을 기반으로 반복하며 꾸준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6월 평가원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6월 모평은 그의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첫 시험으로 수험생은 시험을 통해 그의 신유형이나 변화된 부분 등 수능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해당 부분을 다음 평가원 시험인 9월 모평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6월 시험이 종료되면 본인의 시험 경영 정도, 잘한 점, 못한 점 등을 체크하며 시험 피드백을 진행하고 반드시 당일 오답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본인이 시험 기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었는지, 어떤 부분이 헷갈렸는지, 주의할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등 많은 부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당일 시험 종료 후 개인적으로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6월 평가원이 종료되면 다가오는 무더위와 함께 많은 수험생들의 생활이 느슨해지거나 학습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8월은 질적인 공부에만 신경을 쓰기에는 집중력이 많이 더하되는 시기이므로 6평을 통해 파악한 본인의 약점을 채워넣기 위해 양적인 부분까지도 신경 쓰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6월, 9월 평가원 문제와 수능 문제뿐만 아니라 EBS와 교육청 출제 모의고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상위권 멘티들에게는 변형 문제와 고난도 문제를 함께 풀며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멘토링을 진행해 주시고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본인의 취약한 부분에 집중하여 빠진 벽돌들을 채울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본인을 재정비하고 나면 바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이 시험은 수능 전 마지막 평가원 출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실제 수능을 보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9평을 정말 수능을 보는 것처럼 시험을 진행했었습니다. 수능이 다가올수록 많은 학생들이 드넓은 상식인 스키마나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테크닉에 집중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될수록 개념에 입학한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11월 수능을 앞둔 10월부터는 9평 시험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고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시작하며 수능 시험에 대한 감각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 정도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순으로 수능과 동일한 패턴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많은 대학교에서 수시 합격 발표를 하기에 학교의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하나
수능 점수는 수시 최저와 정시에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끝까지 절대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멘토분들께서는 멘티들을 잘 다독여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10월 한 달을 보내고 나면 정말 수능까지 보름 정도의 시간이 남습니다. 이 기간에는 새로운 문제를 찾아 공부하기보다는 1년 동안 개인이 공부했던 개념서와 문제집을 차근차근 훑고 그동안 정리해두었던 문제풀이 혹은 오답풀이 확인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해 출제되는 수능 문제는 그 다음 해 수능 공부를 할 수험생들을 고려하여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시험 전 마지막으로 전년도 수능과 6평, 9평 문제 점검을 꼭 하여 보완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시기별 공부법 중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수능 디데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수능 날에는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칠 수 있으므로 시험 전날 책상에 차분히 앉아 수능날 하루를 천천히 종이에 적으며 시뮬레이션을 하며 긴장감을 낮추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수능 시기별 공부법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에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정시 세미나의 마지막 꽃인 질의응답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관점에서 정시 전형과 수능 준비에서 가장 궁금한 것들을 신중히 선정하였고 최선을 다해 작성하였습니다. 모든 답변에는 주관적인 멘토들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의 상황과 의견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멘토분들께서 멘토링을 나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으신다면 이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시 합격 후 정시 지원은 불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답을 먼저 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수시 전형으로 원서 6장을 쓴 이후 그중 단 하나라도 최초 합격이나 추가 합격을 한다면 정시 모집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수시 결과 발표 시 하나의 대학에서라도 합격장을 받게 된다면 정시 전형 지원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학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질문도 많은 학생들이 꽤 궁금해할 만한 질문입니다. 바로 정시에서 내신은 상관이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정시 전형은 말 그대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성적으로 대학을 지원 후 수학능력시험의 성적에 따라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하지만 올해 서울대 정시전형 일반전형에서 내신은 일부 반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평가 기준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이 치를 입시에서는 내신이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에게 꼭 희망하는 대학교 입학처의 입학연도, 정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원하는 대학교 입학처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시 전형을 포기하고 정시, 즉 수능 준비에 올인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음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을 빗대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입시의 시기상 수시 전형이 모두 끝난 이후 정시 전형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시기별로 수시 전형이 훨씬 앞선다는 의미입니다. 개개인마다 준비하는 입시 전형은 모두 상이하겠지만 앞선 일정인 수시 전형의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수능 준비도 놓치지 않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학생들이 수시를 포기하게 되면 정시에 대한 부담과 불안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시 준비에 올인하도록 결정을 했다면 본인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고 정시 준비 또한 최선을 다해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시 원서를 쓸 때 안정과 상향의 비율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정해진 답은 없으나 안정과 상향의 비율을 적당히 잘 조절하는 것이 큰 관건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원서 3장을 신중히 작성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정시라는 기회가 남은 수시 전형과 달리 정시 전형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과도한 상향 지원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의 지원 사이트 여러 개에 지원하여 예상 커트라인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나서 원서를 써야 한다고 알려주시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수능 당일 꿀팁입니다. 수능 전날과 당일에 할 수 있는 꿀팁들을 모두 모아보았는데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일 것입니다. 먼저 수능 전날에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시험 당일 매 쉬는 시간마다 해야 할 일 적어가기, 예를 들면 한국사전 샤프심 확인하기, 수학 시간 전 포도당 사탕 먹기 등. 수능장을 평소 공부하는 환경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평소 쓰는 방석이나 담요 챙겨가기,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능 도시락 식단과 동일하게 먹는 연습하기, 수능 시간에 맞게 모의고사 시간 들고 풀어보기, 유튜브에 수능 종소리까지 재현해 놓은 타이머 켜고 연습하기, 수능장 가서 해야 할 일들 정리해 놓은 영상 찾아보며 긴장감 없애기 등이 있었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일찍 가서 책상과 의자 상태 확인하기, 창가 자리라면 커튼 잘 확인하기, 고사장 화장실 위치와 휴지 여부 확인하기, 교실 온도 체크 후 본인에게 맞는 옷 준비하기 등이 있는데 보통 고사장 안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열기로 살짝은 후덥지근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감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시험 시작 전이나 너무 긴장이 될 때 화장실로 달려가서 거울을 보고 내가 짱이다를 여러 번 외치고 왔답니다. 상상하면 정말 웃긴 이야기이지만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이렇게 정말 시시콜콜하고 사소한 꿀팁까지 공유해 보았는데요. 입시를 처음 겪는 매티님들이 수능에 대해 걱정한다면 수능장 내에서의 여러 가지 팁들을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멘토링 앤 강연 교육기부 봉사단 동시 부분의 입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멘토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까요? 수시 전형으로만 입시를 치르신 멘토분들의 경우 정시 전형에서는 문해한일 수 있는데요. 최대한 많은 멘티님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 멘봉단 인재개발부의 입시 세미나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성공적인 멘토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